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흥미로운 지식들을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매일 우리의 손끝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죠. 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스마트폰으로 게임 몇 번이나 켜셨나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자기 전 침대에서 무심코 화면 터치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 무려 70.5%가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91.1%에 달하더라고요. 사실상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 거의 다 틈틈이 게임의 세계에 접속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자 이번 탐구의 미션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틈틈이 하는 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를 넘어서 우리의 뇌 기능을 물리적으로 향상시키는 그 치유와 진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치유와 진화의 도구요.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을 분석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와 뇌과학 기반 휴먼 증강 기술을 심도 있게 다룬 문헌, 뇌과학 게임 기술을 활용한 인간 능력 향상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게임을 소비하고 대하는 방식 자체에 약간 흥미로운 지각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였죠.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그 답답했던 시절이요. 맞아요. 1년 이상 지속된 낯선 고립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무기력감, 불안 같은 걸 겪었거든요.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위기였죠. 네, 다들 정말 힘들어했어요. 이때 대중이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단절된 일상을 위로받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구가 바로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때 게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게임을 선택했느냐입니다. 과거의 게임 트렌드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승패를 가르는 경쟁 위주였다면 막 총 쏘고 싸우고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농장을 가꾸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 게임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당시에 그 무인도에 집 짓고 동물 이웃들이랑 대화하는 게임에 엄청나게 몰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동시에 언택트 시대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유대를 온라인에서라도 연결하려는 욕구가 커졌고 이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셜 게임의 수요 폭발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 장르 유행이 변했다기보다 우리가 살기 위해 아니면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려고 게임의 일종의 심리적 피난처로 쓴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뇌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인류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낯선 환경이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아남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생존 본능이군요. 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뇌는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안전함을 확보하려는 생존 기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경쟁보다는 힐링을,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한 연결을 본능적으로 택한 겁니다. 뇌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게임 소비 방식까지 바꿨다니 진짜 놀랍네요. 우리의 뇌가 그만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죠. 네, 그런데 뇌랑 기술 관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료 보면서 그 2016년에 거대한 충격이 딱 떠올랐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대국 말입니다. 세계의 대결이었죠. 당시에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겼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잖아요. 일자리 잃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고 인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겠구나 이런 원초적인 두려움이 엄청 컸거든요. 청취자님들도 그때 뉴스 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서늘한 공포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진짜 무서웠어요. 인류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기술 발전의 역사를 짚어보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과학계와 산업계가 단순히 AI 기술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졌나요? 오히려 그 사건이 인간 자체의 본질과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기계에 도태될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노, 생명, 정보, 인지과학 기술을 융합해서 인간의 능력 자체를 한 차원 끌어올리자. 아,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그 발상의 전환이 가속화된 거죠. 이게 바로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휴먼 증강,
즉 휴먼 어그멘테이션 개념의 부상입니다. 휴먼 증강, 그러니까 인간을 물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군요. 저도 문서 읽으면서 놀랐던 게 이 개념이 알파고 사태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던 개념입니다. 무려 2003년에 미국 과학재단 그 NSF 보고서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다뤄졌잖아요. 유전자 치료나 뇌, 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기술 도움을 받으면 인간 인지 능력, 신체,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 한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당시로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이었죠. 초기에는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이보그 같은 상상력으로 치부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터미네이터 같은 거 생각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기술이 축적되면서 점차 현실 영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임이 다시 등장합니다. 게임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화면 보고 즐기는 오락을 넘어서 뇌과학 기술이 비디오 게임이나 가상현실 시스템과 융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이 집중력, 기억력, 공간지각력 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휴먼 증강의 실용적인 도구가 된 거죠. 와, 킬링타임용으로 하던 모바일 게임이 내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첨단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방금 뇌, 기계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 언급하셨는데 문헌에 이 작동 원리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핵심 중 하나죠. 제가 청취자님을 위해 조금 쉽게 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오직 제 머릿속 뇌파만으로 컴퓨터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자료 구조도 보니까 이게 아주 체계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던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먼저 제 뇌에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뇌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센서가 이 미세한 신호를 측정하죠. 그다음 컴퓨터로 데이터를 넘겨 노이즈를 걸러내는 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 뇌파 패턴을 분석해서 해석해냅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석 바탕으로 외부 기기를 움직이도록 제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죠. 발생, 측정, 처리, 해석, 제어. 맞죠?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뇌의 신경세포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적 리듬, 즉 뇌파만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BCI 기술로 우리 다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응용 분야를 크게 5가지로 나누던데요. 대체, 개선, 복구, 보충, 그리고 증진. 네, 그 5가지 카테고리가 BCI의 현재와 미래 청사진입니다. 앞에 4가지인 대체, 개선, 복구, 보충은 주로 의료적 목적과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사고로 잃어버린 팔 기능을 로봇팔로 대체하거나 손상된 신경망을 우회해서 감각을 복구하는 식이죠. 결핍되거나 망가진 걸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마지막 단계, 증진입니다. 아, enhancement. 병을 고치는 걸 넘어서 건강한 뇌를 기존 한계치 이상으로 뛰어나게 증진시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증진 영역은 뇌의 신호를 컴퓨터가 일방적으로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뇌로 신호를 돌려보내는 피드백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뇌로 보낸다고요? 네, 전문용어로 뉴로피드백이라고 부르죠. 중추신경계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뇌 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스스로 훈련시키는 기술입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그 상태를 시각적 게임으로 보여주고 내 뇌가 더 나은 뇌파를 만들도록 훈련시킨다. 개념만 들으면 완전 최신 기술 같은데 역사적 배경 보니까 뿌리가 1929년이더라고요. 네, 꽤 오래됐죠. 스키너 박사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 원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 했을 때 보상 주면 그 행동 자주 하게 된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특정 행동에 긍정적인 보상을 줘서 강화하는 심리학적 원리죠. 이걸 뇌파에 적용한 게 뉴로피드백의 핵심입니다. 뇌파에 보상을 준다고요? 예를 들어 고도의 집중 상태 뇌파가 나오면 화면 속 게임 캐릭터가 빠르게 앞으로 가거나 점수를 얻는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상태 유지하면 좋은 결과 생기네? 하고 학습하고 신경망을 재배치하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 이론이 1980년대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랑 맞물리면서 비디오 게임 형태로 급격히 발전한 겁니다. 이론이 게임을 만나면서 대중화가 시작된 거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 화력이 대단하더라고요. 2001년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건식 전극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네, 과거엔 뇌파 측정하려면 병원 가서 머리에 끈적기는 젤 바르고 전극 수십 개를 붙여야 했거든요. 일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했죠.
상상만 해도 번거롭네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마 부위, 즉 전전두엽에 젤 없이 간단히 착용하는 휴대용 시스템을 개발해낸 겁니다. 전전두엽이면 우리 뇌에서 감정 조절하고 의사결정하는 지휘 통제실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헤어밴드처럼 쓱 착용만 하면 된다니 혁명적이네요. 네, 덕분에 대중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게임하면서 뇌 건강 관리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뇌파로 게임하면서 스스로 훈련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얼마나 좋아진다는 건가요? 뉴로피드백 훈련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의 최적화예요.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마이너스를 0으로요? 네, 스트레스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뇌파를 안정적인 정상 궤도로 되돌려서 불안, 우울, 산만함을 개선하는 일종의 두뇌 기초 공사입니다. 증강의 핵심인 최대 성취입니다. 0이 된 뇌를 100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개인의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배가시키는 단계죠. 실제로 그 청소년 대상 연구들 보면 훈련 꾸준히 했을 때 주의 집중력 향상되고 불안은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명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화면 실청이 아니라 인지과제가 결합된 뉴로 피드백 게임을 할 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었죠. 청취자님, 여기서 이걸 단번에 체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실전 사례 하나를 제가 출처 문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세 직장인 문 씨의 이야기인데요. 과정 좀 못해서 진짜 한편의 SF 영화 같아요. 변화가 극적이긴 했죠. 훈련 전 문 씨는 말하는 속도 조절이 안 돼서 발음이 뭉개지고 힘 조절도 안 돼서 물건 집을 때 자주 실수하셨대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욱하는 등 정서적 고통도 컸고요. 뇌과학 관점에선 아까 말씀드린 1단계, 뇌의 최적화가 안 된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돌 통제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문 씨가 뉴로피드백 훈련에 돌입합니다. 1단계로 1년 동안 뇌 최적화 훈련을 했더니 정서가 안정되고 말속도나 힘 조절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대요. 마이너스였던 뇌가 0, 즉 최적화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2단계로 1년간 고난도 신경인지 훈련에 재도전합니다. 드디어 증진의 단계인데 진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져요. 평소엔 못 보던 사각지대 물건도 빨리 찾고 책 읽을 때 시야가 넓어졌대요. 공간 지각력과 작업 기억력이 극대화되는 최대 성취 단계로 진입한 거죠. 제일 극적인 건 기억력 훈련 최고 단계에서의 경험입니다. 문 씨가 주변 소음이 사라지는 완벽한 몰입 상태를 경험하고 며칠 뒤에 스쿼시를 치러 갔는데 매트릭스 네오가 총알 피하는 것처럼요. 하하, 주관적인 시간 지연 현상이죠. 어려운 책도 술술 읽히고 결국 회사 업무 방대한 자료 다 요약해내서 동료들한테 알파고라는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전문가님, 스쿼시공이 느리게 보인다는 이 기적 같은 일,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진짜 되나요? 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뇌의 가수성을 증명하는 현상이거든요. 자료에 첨부된 프로와 아마추어 뇌 영상 비교를 떠올려 보세요. 흔히 프로의 뇌가 더 강하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너지를 팍팍 쓰니까 붉게 타오를 것 같은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프로의 뇌는 특정 영역의 뉴런 연결망이 압도적으로 조밀하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아, 머릿속에 정보가 쌩쌩 달릴 수 있는 잘 닦인 뉴런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훈련된 뇌는 이미 뚫려 있는 고속도로를 통해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해버리죠. 그렇군요. 문 씨가 스쿼시공을 느리게 본 것도 마법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된 뇌가 외부 시각 정보를 비약적으로 빠르게 연산해낸 거예요. 뇌 연산 속도가 물리적 세계 속도를 압도한 거죠. 평범한 일상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휴먼 증강을 실제로 증명한 사례네요. 정말 흥분됩니다. 이런 잠재력을 거대 기업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이미 천문학적인 자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파낙토스 같은 선도 기업들이 일상적 게임 콘텐츠 쏟아내고 있고 해외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페이스북, 메타, 구글, 아마존, 거기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걸 또 큰 흐름과 연결해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뇌파 게임기 팔려고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다가올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있어요. 5차 산업혁명이요? 4차 산업혁명 적응하기도 바쁜데 벌써 5차인가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거죠? 두바이 미래재단의 패트릭 노악 박사가 예측한 게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신경 정량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신경 정량화 시대요? 무슨 뜻이죠? 인간의 신경과 뇌파가 수치화된 데이터로 바뀌어
모든 산업의 기본 단위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의 예측으론 조만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물리적 기기들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해요.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로 소통하고 결제하죠? 바로 BCI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겁니다. 시계나 팔찌 형태 웨어러블 기기가 뇌파를 읽어서 생각만으로 공항 체크인이 나고 생각만으로 쇼핑 결제가 끝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심지어 전염병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 대면 없이 뇌파로 의사소통하는 텔레파시 시대가 보편적인 일상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텔레파시까지요? 네, 여기서 기업들이 노리는 진짜가 등장합니다.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욕망과 감정까지 기계가 읽고 데이터로 정량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아, 소비자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무의식적 욕망을 상업화한다니 사활을 걸만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이야기죠? 네, 코로나 시대에 고립감 달래려고 켰던 그 모바일 게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참 멀리도 왔습니다. 그게 뉴로 피드백 기술로 진화해서 직장에서 알파고 소리 듣게 해주고 이제는 생각만으로 쇼핑하는 5차 산업혁명 시대로 안내하네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 켜실 때 이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 터치하는 그 움직임이 단순한 킬링타임이 아니라 내 뇌 신경세포를 진화시키는 과정이자 휴먼 증강이라는 거대한 다음 단계로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호스트님의 요약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며 청취자님들께 묵직한 생각거리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학자들 예측대로 BCI가 극한으로 발달해서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5차 산업혁명이 진짜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상상해 볼게요. 내 의식은 물론이고 아주 미세한 감정 동요, 무의식까지 모두 기업 서버로 전송돼 데이터로 정량화되는 시대에 완벽하게 사적이고 내밀한 나만의 생각이라는 성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은밀한 머릿속 신호를 기계가 읽어내는 세상에서 내 마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게 될까요? 뇌과학이 가져다줄 무한한 능력 확장이라는 찬란한 비디면에 숨겨진 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서늘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생각의 소유권과 마음의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꼭 품어야 할 질문 같습니다. 네,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성찰이죠. 오늘 중미한 놀라운 뇌과학과 미래 기술 탐구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지적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을 안고 청취자님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온전한 나만의 생각으로 꽉 찬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